네, 안녕하세요. 마리촌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피카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고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재미난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고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워낙 그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고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흐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켈빈파 목사님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고흐는 첫째 아들인데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죽게 되는 아들이 하나 있죠. 그 아들에게 이제 주려고 만들었던 이름이 빈센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잃고 어머니가 이제 너무 상심이 크죠. 첫 아들, 정말 너무나 바랬던 첫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슬픔에 있다가 바로 또 다행히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고흐에게 똑같은 빈센트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가 죽은 첫째 아들을 평생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고흐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유년 시절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 좀 외로움이 많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 시골 마을에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의 집안이니까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근데 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구필화랑이라는 화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필화랑은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자연주의화가 밀레의 만종부터 시작해서 도빈이라든지 이런 자연주의 화가들의 그런 자연 풍경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을 때인데, 그런 그림들을 이제 파리에서 사가지고 와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필이 파리에도 있고 헤이그에도 이제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헤이그 구필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가게죠. 삼촌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10대 때는 이제 그림을 파는 그런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림과 연을 맺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가 이제 고흐의 생애를 보면은 그때가 가장 고흐가 좀 행복했던, 편안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런던에 이제 새롭게 화랑을 열면서 런던으로 이제 가죠. 거기서 이제 고흐가 런던에 가서 보면서, 런던이라는 도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식민지 산업과 산업혁명의 여파로 어마어마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정말 노동자들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봉급받고 겨우 살고, 그에 비해서 이 은행가들, 무슨 귀족들, 그때 당시 상업에 돈을 받은 부르주아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돈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빈부의 격차를 보면서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좀 이런 그 연민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사러 오는 사람들과 잦은 논쟁이 있었죠. 그 자기와 조금이라도 그림을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든지 견해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그 화랑에서는 금방 일을 그만두게 되고, 영국에 이제 잠시 머물면서 보조 교사로도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점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굉장히 좀 방황하는 20대를 보내죠.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사회,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사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아버지같이 자기도 그냥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직자 그 신학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려고 했지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가 또 다르다는 이유로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어쩌고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쫓겨나죠. 쫓겨나고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벨기에 남쪽에 있는 그 탄광촌이 있어요. 그 탄광촌에 가서 이제 광부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 광부들의 이런 모습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생활이죠. 막 그 갱도 안에 막 치약 막 들어가서 막 매일같이 뭐 석탄 마시면서 막 너무나 힘든 일을 하면서 돈 쥐꼬리만큼 벌고 뭐 이런 것들 광주들과의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결국 이제 막 거기서 광주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이단으로 몰리죠. 이단으로 몰리면서 결국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방황하는 그런 길거리 같은 뭐 장녀를 도와주고 그 장녀와 같이 동거를 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가족들하고도 멀어지고 이러면서 20대의 이 고호의 삶은 정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겉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7살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늦은 나이죠. 27에 이제 어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호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먹고 살 돈이 있어야죠. 물감도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돈이 들어가고 그림이 팔릴 때까지는 누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하니까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태호죠. 그 유명한 이제 태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태호도 형과 같이 이제 중학교까지 교육받고 삼촌이 이제 구필에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 있는 구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형과 이제 자주 편지를 주고받고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돈을 보내달라. 내가 모든 그림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화가와 화상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통 동생들 같았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겠죠. 이때까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고 맨날 뭐 일하다 때려치고 저일하다 때려치고 뭐 일도 안 하고 방황하고 이러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제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좀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태호는 그러지 않았죠. 태호는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내가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생 태호는 고호의 정말 수호천사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한 2년 넘게는 스케치만 해요. 한 번도 그림을 제대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밖에 난 풍경도 스케치하고 박물관 가서 유명한 옛날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스케치해서 모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제 뭐 그림 색깔도 이제 칠하고 싶고 뭐 이런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을 만들고 색을 칠하고 만들고 뭐 이러는 거는 정신적인 이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척 중에 보면은 안톤이라고 먼 친척벌에 그 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법, 물감 뭐 섞는 법, 뭐 색칠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면서 그 밑에 있는데 그런 성질에 뭐 남 밑에 오래 있겠어요. 금방 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나서 태호에게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벨기에에 있는 그 안트베르펜에 있는 왕립미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안트베르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미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좀 제대로 정식으로 배울래나 했더니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림 방식이 이제 너무 이제 구닥다리인 거죠. 옛날 뭐 스타일이거든 뭐 기본적인 뭐 이런 그림을 가르치니까 결국 또 선생님들하고 대판 싸우고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죠. 결국 나서 이제 1886년에 드디어 고고가
동생 태호가 있는 파리로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래서 태호가 갑자기 온 형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마 전에 학교 간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입학금 보내줬더니 이 인간이 3개월도 못 채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동생들 같으면 막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뭐 이 인간이 네가 뭐가 될래 막 난리가 날 텐데 이 태호는 그렇게 갑자기 온 형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으면서 너무나 잘했다고 같이 생활하자.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 둘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얻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인상파의 천재들을 형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호가 인상파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림이 어마어마한 핵폭발이 일어나듯이 엄청난 그림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몽마르트 언덕에서 인상파를 만나면서부터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몽마르트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타락의 끝이었죠. 밑에는 막 술집들, 쇼극장, 뭐 길거리 창녀들, 매일 이런 술 취한 사람들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곳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술이에요. 압센트라는 술인데, 이 압센트는 69도짜리 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쓴쑥, 뭐 쑥 종류의 어떤 그 풀을 이렇게 증류해가지고 화학 제조 넣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알코올 도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싸면서 도수가 셌기 때문에 돈 없는 예술가들, 피카소도 20대 때 처음 와가지고 막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림은 압센트와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담배 탁 원하고 이렇게 막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탁 겪었을 얼굴의 여자가 담배를 탁 물고 압센트 잔을 한 잔 이렇게 탁 앞에 놓는 그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압센트와 여인이라는 그 작품, 피카소가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 예술가들의 주제로 이제 압센트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압센트는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압센트는 그 압센트 잔하고 압센트 그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잔에다가 얼음을 한 2개 넣고 압센트 그 숟가락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숟가락인데 그걸 이제 잔 위에 이렇게 넣죠. 거기다 각설탕을 하나 이렇게 딱 넣고 압센트를 부어요. 그 설탕이 탁 압센트를 머금었을 때 불을 탁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 69도짜리니까 뭐 불이 확 붙으면서 설탕이 쫙 녹아내리면서 그 설탕에 그 타는 캐러멜 향과 달콤한 그 맛과 그 압센트의 향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맛있는 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파리의 그런 뭐 예술가들, 옛날에 뭐 술집의 여자들, 뭐 무희들, 뭐 같이 이렇게 그걸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술에 취해가지고 금방 알코올 중독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도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는 너무나 좋아졌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런 시기가 몽마르트 시기다. 매일 압센트 쩔어가지고 술 취해서 이 사람 잡고 싸우고 저 사람 잡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자기 그림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막 이 그림이 그림이냐 내 그림이 막 그림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몽마르트르의 화가든지 누구든지 저 멀리 고호가 딱 떴다. 그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호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호가 막 얼마나 답답하면 뭐 어쩌다 길에 우연히 이렇게 딱 한 명 잡았다. 그러면은 막 걔를 잡고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막 울고 막 이랬을 정도로 외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왕따 당하고 태호도 결국 왕따 당하죠. 몽마르트 화가들에게. 그러다가 이제 고고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888년 2월 달에 더러운 놈들 레가니네를 왕따시키겠다. 태양을 찾아서 남쪽으로 갑니다.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아를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아를르에 이제 정착하면서 그 역전에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노란 집이라고 그 집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아를르에 지금도 가면 그 집은 없어졌어요. 그 그림 그렸던 그 장면이 있는데 딱 그 장면을 보면 그 집만 없어졌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그 집이 이렇게 팍 날아갔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 똑같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바구통 메고 나가서 그림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바구통 메고 나가서 그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뭐 이러는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 누구도 아를르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고호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큰 이방인이죠. 네덜란드 사람에다가 파리에서 와서 맨날 술 취해가지고 그림 그린다고 산으로 별로 뛰어다니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명하고만 친했다 그래요. 아를르에서 태호와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편 배달부 롤랑이라는 걸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랬죠. 그 가족들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줄 정도로 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 술집에 찾아가는 술집마다 아를르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여자의 초상화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하고만 친했는데 그 두 사람하고도 뭐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가 이제 아를르의 초반 시기다. 그래서 몽마르트 화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너무 멋지다. 태양이 막 매일 내려쬐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인상파를 완성해보자. 그래서 이 고호가 꿈꿨던 거는 뭐냐면은 바르비종파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호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는 밀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호가 그림을 접했던 게 밀레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촌이 구피를 만들 때 파리에서 그 밀레와 그 비슷한 풍의 그런 그림들을 다 갖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처음으로 보죠. 그러면서 정말 밀레는 대단한 화가다. 그래서 나중에 밀레의 그림을 많이 모사하죠. 프리에서 이렇게 쉬고 낮잠 자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집단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리는 것들이 밀레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밀레가 이제 바르비종에서 자연주의 화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연주의를 완성했듯이 우리도 아를르에서 인상파끼리 같이 모여서 인상파를 완성시켜보자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쓰죠. 근데 화가들이 다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오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고객만은 가겠다라고